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시장이 결국에는 빅테크 종목들의 하락 그리고 일부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과 메타 등의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는 연이틀 좀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는데요. 3대 지수가 얼마나 하락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78% 하락하면서 5,50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시 한번 5,600선을 회복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나스닥 지수도 0.7% 내린 17,800선에서 마감이 됐죠. TSMC의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그 ADR로 상장되어 있는 TSMC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전체 반도체주를 끌어올리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9%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만큼 낙폭이 또 상대적으로 컸는데요. 46,600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국채금리, TSMC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시그널은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는데 최고 2주 이상의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6만 7천 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직전주보다 2만 건이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앞서 페드는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요. 이렇게 나오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한층 더 무르익을 듯합니다. 국채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속도를 조절해 가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4.5bp 오른 4.188%를 기록을 했고요. 조금 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민감하죠. 2년물 국채금리는 3.4bp 오른 4.459%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TSMC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간으로는 우리 어제 장에서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전일 급락했었던 TSMC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간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6% 증가한 2,478억 대만 달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5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주요 고객사가 애플과 엔비디아죠. 그렇다 보니 AI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로 칩 공급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 매출 가이던스 또한 상향 조정됐고요. 32조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TSMC는 이제 대만 본장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반도체 칩스법에 따라서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로 바뀐다면 이런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TSMC나 반도체 다른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맵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곳곳에 진한 초록불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죠. 일단은 반도체주 가운데서는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래서 2% 중반까지 하락을 했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2.8%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브로드컴의 주가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밖에 다른 빅테크 종목 가운데서는 메타의 주가만 유일하게 초록불이 들어오고 있죠. 현재 메타는 그 유럽에서 AI 관련한 그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좀 압박이 가해지자 우리 그냥 안 할게요 라고 지금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안경, 이제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죠. 그런 안경을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주가는 이 가운데 3%대 올랐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7%, 애플의 주가는 2%, 아마존의 주가는 2%대 하락했고요. 구글도 1%대 밀렸습니다. 테슬라가 어디로 살아났나 봤더니 아마존 옆으로 이렇게 다시 여기에서 여기 위로 맵이 이동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 반등폭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올랐다는 것에 또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죠. 0.29%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종목 가운데서 국제유가에 좀 연동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에너지주들은 밤사이도 올랐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이 그려졌고요. 전체적인 섹터는 좀 혼조를 보인 가운데
요새 일라일리를 비롯해서 이 FB 등의 종목들 모두 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죠.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근데 밤사이에도 6%대 밀렸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정말 1등 기업이었던 두 기업이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들이 새롭게 다른 기업들에서 나오자 역시나 주가는 밀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또 다른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와는 다른 움직임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 금융주는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멈추고 역시나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JP모건의 주가는 3%대 그리고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의 종목들도 모두 쉬어갔습니다. 또 버크셔 해서웨이도 그동안 계속해서 최고가 경신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밤새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고요. 장중에 상승 탄력을 많이 줄이는 그런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반도체 줄줄이 좀 하락하는 모습 연속적으로 이어갔는데 엔비디아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언어 모델을 내보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기업용 데스크톱 환경에 AI 기능을 새롭게 제공을 한다. 미스트랄 네모라는 언어 모델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2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정확도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파급력을 미칠 거다라는 평가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2.8%가량의 반등 보여주면서 121달러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숫자가 찍혔는데요. 일단은 가입자 수가 전 세계에서 805만 명이 늘어서 이제는 2억 7,765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주당 순이익, 2분기 주당 순이익도 4.88달러가 나오면서 월가에서 예상을 했던 평균 예상치 4.74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쪽으로 줄줄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그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구겐하임에서는 목표가를 700달러에서 735달러로 올렸었고요. 모건 스탠리 780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 740달러, JP모건도 750달러로 올렸고 월가에서 넷플릭스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벤치마크마저 목표가를 450달러에서 545달러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넷플릭스 시간 외에서 3% 급락하는 모습 전개되고 있고요. 종가는 643달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 소식이 있었는데요. 유럽에서 AI 모델을 더 이상 내놓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메타의 3세대 모델이죠. 라마3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유럽은 제외를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던 거죠. 앞서 애플이 유럽에서 백기를 든 이후에 메타까지 빅테크 기업으로서는 두 번째 철수가 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5월에 AI법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그때 강도가 굉장히 높아서 버티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메타의 주가는 올랐고요. 3%가량 올라가면서 476달러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아마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첫날 미국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높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9조 9,300억 원을 상회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행사 대비해서 12% 증가를 했고요. 평균 1일 매출에 대비해서는 210% 넘게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성장의 동력 역할을 해줄 거다라면서 목표가 올렸습니다. 220달러 간밤에 나왔고요. 매수 추천 의견도 나왔습니다. 울프 리서치도 매수를 제시하면서 250달러를 제시한 상황인데 다만 아마존 정규장에서 2%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121달러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미국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도 머니 네버 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달 드릴 텐데요. 조금 더 매일매일 이 소식을 듣고 싶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미국 주식 저희 머니 네버 슬립을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증시 포인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포인트는
증시도 힘을 잃는 여름이다. 사실 뭐 항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역사가 워낙에 길다 보니까 이때는 보통은 상승합니다. 평균적으로 이때는 하락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름에는 뭐 보통 안 좋았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증시 포인트에서는 에버코어 ISI의 의견을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에버코어 ISI는 지난밤 주식시장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가는 곧 최악의 구간에 접어들면서 하락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를 계절적 요인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7월부터 8월의 휴가 기간에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도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다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그 사이 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이 기간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그간 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을 하는 등 안정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약해지면 시장도 당연히 하락을 하기 마련이죠. 다만 에버코어 ISI는 이 기간이 지나면 시장이 연말까지는 강세를 보일 거라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앞서 S&P 500 지수가 올해 연말 6,00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바가 있는데 참고로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지수가 연말 목표까지 6,100-500선에 도달한다고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포인트 확인해 봤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자 이러한 얘기들이 훨씬 더 힘이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한입뉴스 오늘도 종목 이야기 4가지 전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는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를 위해서 기부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자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른 바가 있었죠. 그러한 트럼프는 암호화폐 산업의 지지자를 대상으로 기금 모금 행사에 나선다고 하죠. 행사 참여나 뭐 기념 촬영도 하고 상당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참석자는 한 100명에서 15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다가오는 27일 내슈빌에서 암호화폐 산업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 원탁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무려 84만 4,600달러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트럼프와의 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개인당 6만 달러, 커플은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참석자는 100명에서 150명으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행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는 애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넷플릭스와 또 디즈니 플러스의 여러 가지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애플 TV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없었잖아요. 관련한 소식 최근에 또 전해졌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애플이 이제 헐리우드 영화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라이선싱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한 그 목적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이제 오리지널 제작물을 중심으로 한 운영 방안에서 탈피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애플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플의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애플이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들로부터 더 많은 영화를 라이선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애플 TV 플러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는데요. 대부분의 OTT들이 자체 제작 콘텐츠와 더불어서 기성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것에 반해서 이 애플 TV 플러스는 오리지널 제작물을 중심으로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기성 콘텐츠 라이선싱을 시작을 하더니 점차 더 많은 프로그램을 추가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 TV 플러스가 어떻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과연 이 서비스 관련한 매출에 이런 애플 TV 플러스의 이런 행보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은 자동차 회사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주차는 가급적 야외하라고. 보통 여름에는 야외하는 걸 굉장히 꺼리죠. 스텔란티스 이야기인데 약 2만 4천 대의 리콜을 결정했는데 그 모델이 뭔지 봤더니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배터리팩의 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그 리콜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스텔란티스가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4천 대의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미니밴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팩의 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그 리콜의 이유였는데 스텔란티스는 차주들로 하여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차량을 충전하지 말고 만약을 대비해서 구조물에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조금은 황당한 해결법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 리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머니네버슬립에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마지막 한입 뉴스 확인해 보죠. 스페이스X 소식 준비했습니다. 스페이스X 아프리카에도 진출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남수단의 스타링크 위성 관련한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남수단 이 스타링크 관련한 장비 불법 거래를 발견을 한 그런 상황에서 인프라 개선 효과 여부가 얼마나 나타나게 될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확인해 볼까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현재 분쟁 중인 남수단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종종 스타링크 장비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또 사용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난민 유입까지 있어 남수단의 인프라와 자원은 많은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남수단의 모바일 보급률은 매우 낮은데요. 머스크의 광대역 서비스 개시가 남수단의 인프라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입뉴스 4가지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이야기, 종목 뉴스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시나 또 자동차 관련한 회사 중에서 GM 이야기를 포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드가 트럭 생산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약 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포드 소식인데요. 포드가 전기차 허브로 전환하려던 캐나다 공장에서 슈퍼듀티 트럭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18일 전해온 소식으로는 이 포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포드 오크빌 조립 단지에서 이 슈퍼듀티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약 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포드는 슈퍼듀티를 최대 10만 대까지 오크빌에서 추가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슈퍼듀티는 풀 가동 중인 켄터키 공장과 또 오하이오 조립 공장 등 북미 지역 3개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슈퍼듀티는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도 사실 매우 유명한 모델입니다. 포드가 제작하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 라인업인 이 슈퍼듀티에는 F250, F350, F450 모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트럭들은 주로 상업용 용도와 또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가 됐고요. 역사가 깊은 만큼 포드가 이렇게 대대적인 확대를 한 이유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내연기관 쪽에 있어서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자 이런 투자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시장이 원하니까 그만큼 관련한 투자를 더 늘리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거는 이 굉장히 인기 있는 슈퍼듀티 트럭을 전기차화할 계획은 혹시 없을까요? 네, 포드는 차세대 이 슈퍼듀티를 전기화할 계획은 있다고 밝혔지만 세부 사항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장의 상황만 본다면 이 포드는 전기차보다는 당장 인기가 많은 기존 모델에 조금은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포드의 CEO는 이 거대한 차량은 완전 전기화는 결코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이는 슈퍼듀티와 같은 거대한 차량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포드의 전기차 사업부를 살펴보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냈지만 또 슈퍼듀티를 포함한 포드 프로 사용 사업부는 72억 달러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캐나다 공장 투자에 대해서 CEO는 슈퍼듀티는 전 세계 기업과 또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이며 켄터키 및 오하이오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도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 또 포드 프로 상용화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포드의 주가 움직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밤 포드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8% 오른 14.55달러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올해 들어 포드는 약 20% 상승하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 테슬라는 같은 기간 0.33% 상승을 했으니 포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 가져가고 있다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 테슬라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포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주가 차트 흐름을 보니까
조용히 계속해서 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뉴스는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이 한 재생에너지 기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재생 에너지 기업인 블룸 에너지를 콕 집었습니다. 지난밤 CNBC에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블룸 에너지의 목표 주가를 22달러로 제시를 한 건데요.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입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블룸 에너지는 파워링 AI 테마에서 가장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고요. 이 파워링 AI는 AI 기술을 지원하고 또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의미하는데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서 점점 더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게 바로 파워링 AI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블룸 에너지는 최근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GPU 클라우드 제공 업체인 코어 위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 해당 애널리스트는 양사 간의 계약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또 전력 공급 시간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실행 가능성과 또 역할을 더욱 입증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블룸 에너지가 더 많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술 기업들과 대규모 그린필드 계약을 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이퍼스케일 기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또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해서 AI 및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블룸 에너지 사실 전 처음 들어본 미국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너지 기술 기업인 블룸 에너지는 주로 연료전지 기술을 통해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제공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블룸 에너지의 주요 제품은 블룸 에너지 서버라는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수소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데요. 블룸 에너지는 중앙 집중식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또 현장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술 기업들은 청정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또 스스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움직임을 유지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블룸 에너지 어떻게 좀 호평 나오니까 주가 많이 올랐을까요? 네,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 에너지의 주가는 지난밤 4.12% 하락하면서 다소 아쉬운 성과 보여줬는데요. 올해 들어 이 기업의 주가 역시 0.75% 정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다른 기업들의 또 해당 목표 주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22달러의 목표 주가는 다른 애널리스트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월 17일 9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또 16일 JP 모간은 14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22달러의 목표 주가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룸 에너지 소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머니네버 슬립 이유림 팀장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 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매일매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 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